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회보장제도 이하는 전부 다 쉬운 내용만 있기 때문에 가볍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사회보험에 대해서 연구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밑에 공공부조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회보험은 보험입니다. 자, 앞에 사회자만 빼면 얘는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보험 광고 많이 보는데 자, 우리 대표적으로 안보험이 있죠. 자, 우리 민간 사기업의 보험으로서 안보험이 있는데 자, 우리 안보험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안보험이 있는데 어떤 안보험은 한 달에 1만 원만 내면 된대요. 근데 어떠한 안보험은 한 달에 5만 원을 내래요. 근데 어떤 안보험은 한 달에 10만 원을 내래요. 자, 그래서 1만 원짜리 가입한 사람은 매달 만 원씩을 냈겠죠. 5만 원짜리 가입한 사람은 매달 5만 원짜리 냈겠죠. 자, 10만 원짜리 가입한 사람은 매달 10만 원씩 안보험을 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암에 걸렸어. 자, 그러면 이 돌려받는 보험금이나 이 보장받는 혜택은 누가 제일 클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가 제일 혜택이 크겠죠. 얘가 제일 많은 병원비와 많은 보험금 혜택이 얘한테는 주어질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요,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겠죠? 얘는요, 그 중간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다시 그 가입자한테 보험의 혜택을 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큰 혜택이 돌아오는 거고 보험료를 조금 내면 작은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자, 우리 그것을 텍스트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혜택을 조금 낸 사람은 조금 받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싼 보험에 가입하니까 보험료를 조금 내니까 작은 혜택을 받고 부자들은 비싼 보험에 가입하니까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기가 돈을 많이 냈으면 혜택을 많이 받고 돈을 조금 냈으면 혜택을 조금 받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운영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작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만큼 그 보험료의 크기만큼 혜택을 돌려받기 때문에 자, 부자들은 많이 내니까 혜택을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니까 혜택을 조금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국민연금도 하나의 연금보험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자,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예를 든다면 매달 자신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조금 낸 사람은 조금 받으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뭐에 비하면 작다? 바로 공공부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야. 있기는 있어. 하지만 공공부조에 비하면 작다는 거죠. 그럼 대체 공공부조는 뭐냐? 여러분 공공부조는요, 그냥 말을 편하게 할게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자, 문장 보시면요. 정부가 극빈 계층에게 직접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니네가 국가에다가 뭐를 그동안 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이백,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불쌍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크기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자, 싼 메뉴를 또는 음식을 조금만 시킨 사람한테는 음식을 조금만 주는 거고요. 음식을 비싼 걸 시키거나 많이 시킨 사람한테는 음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돈을 낸 만큼 음식을 주는 거죠. 자, 보험도 이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공공부조는요. 식당에 갔는데 돈을 내지 않았는데 아유, 너 밥 굶었구나. 그냥 이거 한 그릇 먹어. 바로 이게
공공부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극빈계층에게 그냥 주는 건데 공공부조는 이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된다? 일반 조세를 통해서 재원이 조달돼요. 그냥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극빈계층에게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혜택을 지급하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상급부 형태예요. 이건 정말 그냥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험료를 얼마를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국가에 세금도 안 냈어도 그냥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둘 중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뭐가 더 크다? 바로 공공부조가 더 크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표 나와 있는데 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보험은요 미래 사회 불안에 대처할 수 있고요. 공공부조는 생활 무능력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하에 실시됩니다. 자, 대상은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이 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공공부조는 생활 무능력자가 대상입니다. 자, 비용 부담은요 그 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공공부조는 무조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종류는 각각 이런 것이 있고요. 자,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 민간보험은 내가 뭐 AIG 생명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내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가입 여부가 판단되고 결정되지만 사회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강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강제 가입을 시킬까요? 우리 저 앞에서 정보 비대칭 공부했지만 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든 사회 구성원을 강제 가입시키는 겁니다. 자, 능력별 부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많은 사람은 연금 보험료나 또는 의료 보험료를 많이 내고요. 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또 적게 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옆에 공공부조 보시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고 근로 의욕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상실시킬 우려가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마약 중독자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현물이나 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의해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수행되기도 하고 공공부조보다는 대상자가 더 넓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복지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렇다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스마르크형이고 두 번째는 베버리지형인데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에 중요했던 사람들 이름인데 자, 비스마르크형은요.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연계되어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보험의 그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 나라의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또는 자신이 어떠한 사회보험에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했느냐. 그래서 많이 냈으면 많은 혜택, 조금 냈으면 적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로 비스마르크형이고요. 자, 베버리지형은요. 네가 많이 냈건 조금 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수준에 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베버리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베버리지형은요. 만약에 국민들이 자, 우리가 고소득층에서부터 저소득층 이렇게 국민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보편적 복지의 수준이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잡혔다라고 해볼게요. 보편적 복지의 수준이 이렇게 잡혔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보편적 복지 수준에 미달하도록 보험료나 세금을 냈더라도 이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의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가 있고 자, 이거 이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도 이 보편적 복지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금을 적게 냈든 많이 냈든 누구나 공평하게 보편적인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베버리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비스마르크형을 굳이 구분하면요. 자, 이렇게 비스마르크형은요. 저가 있고 고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몇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1, 2, 3, 4라고 한다면, 자, 가장
보험료나 세금을 적게 낸 계층은 가장 낮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보험료나 세금을 많이 낸 계층은 그거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생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서 EITC까지 공부했잖아요. EITC랑 보조금의 제도까지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 여기까지 공부해서 교과서 407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재정학 어려운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이 뒤에도 몇 개의 챕터가 남아 있지만 사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금방금방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축하드리고요. 조금만 더 몇 시간만 더 공부를 해주세요. 자, 사회보험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이것들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민간보험도 있긴 하지만 민간보험으로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한 위험을 공적 보험을 통해서 대비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민간보험은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라 한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만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파산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공적 보험을 통해서 또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전부 다 강제 가입시켜버리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건강한 사람도 무조건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면 건강한 사람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소득재분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제도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적게 내고 부자들은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이 우리 사회 중간 수준보다 못 미치는 경우엔 사실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 덕에 얻어먹고 사는 게 있는 거고 그 중간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그 중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연봉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험생 생활 하실 때는 와, 내가 정말 연 1억을 넘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하시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고서 한 5년 지나면 연봉 1억이 그렇게 뭐 대단한 목표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냥 오히려 시험 합격하고 5년 지났는데 연봉 1억을 못 벌면 사실 약간 전문직 치고는 좀 못 버는 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 1억, 2억, 3억 이렇게 막 올라가실 때가 되는데 그때는 요게 굉장히 아까우실 거예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아까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매달 뭐 연금보험료나 또는 의료보험 이런 걸로 100만 원 단위 이상의 금액을 매달 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뭐 그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미리 축하드릴게요. 몇 년 뒤에 그렇게 돈 많이 버실 건데 미리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정부의 온정주의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맨날 막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막 그냥 흥청망청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강제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랬을 때 나중에 늙으면 후회한다. 너 그렇게 젊었을 때 막 막 스포츠카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욜로 라이프 살고 너 그러다가 너 늙으면 후회해. 그리고 너 나중에 몸이 아프면 후회한다. 그래서 너는 지금은 싫겠지만 내가 지금 미리미리 너의 소득 중에서 일정 퍼센트를 연금이나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떼놓을 테니까 나중에 너 늙으면 요거 탔어. 또는 너 아프면 여기서 의료보험 혜택 얻어서 병 치료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정부의 온정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에 규모의 경제인데 자, 우리가 민간보험은요. 이렇게 자,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민간보험 뭐 보험회사 1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보험회사 2, 보험회사 3, 보험회사 4 이렇게 민간보험은 각각의 회사들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고 한 게 있어서 각각 우리 전체 시장 중에서 몇 퍼센트씩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자, 어떠한 민간 기업도 우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시장을 여러 개의 회사가 나눠 먹으니까. 자, 근데 우리 공적 주체는요, 우리 사회보험은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을 강제 가입시키기 때문에 가장 그 규모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의 필요성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제 국민연금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도요.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하나씩 문장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득원을 상실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평생토록 연금을 지급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엔 주로 국민연금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
제도는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재원 조달 방식은 적립 방식이 있고 부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적립 방식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떠한 적금 통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립 방식은 이꼬르 뭐다? 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일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돈을 벌 거잖아요. 자, 돈을 벌 거면요.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떼겠죠? 일정 부분을 떼서 이거를 어디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젊었을 때 돈을 벌 때 이렇게 돈을 벌면은 요것들 요만큼을 적금에 넣고 넣고 하면은 이 적금 통장이 빵빵하게 차오르겠습니까? 네, 빵빵하게 차겠죠. 자, 그럼 이제 아이고 나 이제 한평생 일 열심히 했다 하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일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 적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출을 해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적립 방식이에요. 단순하죠? 내가 젊었을 때 돈 벌었을 때 매달 얼마씩 나의 적금 통장에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은퇴하면 이제 여기서 떼써서 사는 게 적립 방식이다 이 얘기예요. 자, 따라서 문장 읽어볼게요. 개인이 자신이 근로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을 때 그중에 일정비를 적립해서 퇴직 이후에 일정한 급여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적립 방식이라 한다. 자, 적립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재원 고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노후에 은퇴 이후에 지급받는 이 연금 보험료의 혜택은 이 연금의 혜택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을 타쓰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세대한테 빚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젊은 세대한테 신세 지는 게 아니랄까요? 자, 만약에 우리 이런 사회가 있다 해볼게요. 자, 적립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사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그 사회에 은퇴 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가 있어요. 자, 청년 세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은퇴 세대가 젊어서 일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 그래서 엄청 많이 모아서 매달 모아 400~500만 원씩 이렇게 연금을 다 쓴다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청년 세대가 막 불만이 난 거야. 막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물어봤더니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저 노인들한테 연금을 저렇게 많이 주면은 우리 세금이 노인들한테 옮겨가는 거고 우리가 저만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막 화를 내. 그럼 그때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니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지금 타쓰고 있는 연금 보험료는 이 연금은 니네가 낸 연금이 아니야. 이분들은 자기들이 젊었을 때 자기 자신들의 소득 중에 일부를 낸 것을 이제 다 쓰는 거야.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 자기가 쓰는 거야. 니네가 지금 내고 있는 니네들의 이 연금 보험료를 현재 노인 세대, 은퇴 세대가 얻어먹고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군요. 바로 이게 뭐예요? 적립 방식이에요. 적립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모아놓은 돈을 내가 모은 거죠. 이거를 내가 늙으면 이제 은퇴하면 다 쓰는 제도예요. 따라서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그 당시에 내가 이 연금을 타먹을 때 젊은 세대한테 신세 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재원 고갈 문제가 없어요. 자,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을 쓰기 때문에 내가 모아놨는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없어. 어디 갔지?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모아놨잖아요. 그게 있죠. 누가 안 가져갔잖아. 자, 있고 그럼 이제 탔어야지인데 자, 모아놨는데 근데 내가 타려고 하니까 없대. 내 거 어디 갔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방식 보시면요. 부가 방식은 조금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부가 방식은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려면요. 떠넘기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떠넘기기. 또는요. 폭탄 돌리기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폭탄 돌리기.
여러분 우리가 폭탄 돌리기 게임 하면요. 이 폭탄이 언제 터질까 하는 것은 자, 폭탄을 넘기다 보면은 언젠간 누구 앞에서 터지겠죠. 그러면 걔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부가 방식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노인 세대가 있어. 자, 일단 노인 세대가 그 시대에 젊은 세대가 내는 그 연금 보험료로서 연금을 타먹어요. 연금을 타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도 늙으면 나중에 너희들도 은퇴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죽고 없어지고 이제 너희들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미래에는 너희들이 은퇴 세대가 될 거잖아. 그러면 그때 너희들도 그때의 젊은이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타먹으면 돼 라고 떠넘기는 방식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현재의 은퇴 세대가 있어요. 자, 은퇴 세대. 자, 그리고 청년 세대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청년 세대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나 또는 조세를 통해서 은퇴 세대에게 연금을 납부해요. 그럼 일단 청년 세대는 줬죠. 은퇴 세대는 받아먹었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죽겠죠. 죽고 없어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가 은퇴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은퇴 세대가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연금을 어떻게 타먹죠? 역시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는, 자, 그 당시에 있는 청년 세대로부터 타먹으라 이 얘기예요. 타먹어. 야, 나도 젊었을 때 어르신들 연금 내가 냈거든. 그러니까 이젠 내가 늙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 너희 젊은 것들이 내가 타먹을 연금을 내. 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러죠. 젊은이들이. 그러면 우리는 늙어서 어떻게 하죠? 라고 하니까 그럼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나 죽고 없어지지. 그럼 그때는 너희들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하게 되면 또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로 너희들은 연금을 타먹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연금의 부담을 자꾸 뒷세대한테 떠넘기는 방식을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주 유식한 소리로 중복 세대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학자들의 특징이 뭐죠? 별것도 아닌데 말을 되게 멋있게 만드는 거야. 자, 사실은 그냥 젊은 애들 피를 빨아먹고 튀는 건데, 그러면서 튀면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너희들도 늙으면 젊은 애들 피 빨아먹어 하고 이제 튀는 건데 그거를 아주 멋있게 얘기해야 젊은이들이 아 그런가 하고 그럴싸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바로 그게 뭐예요? 중복세대 모형이야. 중복세대 모형은 뭐냐? 항상 어떤 사회 안에는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조금 달게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를 정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은퇴 세대이고 얘가 청년 세대야. 그러면 이때는 2번이 1번한테 연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2번이 돈을 내서 1번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번이 죽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1번이 죽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2번, 3번인데 이제는 2번이 은퇴 세대가 되고 이제는 3번이 청년 세대가 돼. 그럼 이제 3번이 2번한테 연금료를 지급하고 이 사람들은 3번한테 타 쓰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2번도 죽겠죠.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 사회에 남게 되는데 이제는 3번이 은퇴 세대가 되고 이제는 4번이 청년 세대가 돼. 그러면 또 이제 4번이 3번한테 연금을 지급하고 타 먹다가 3번이 죽으면 이제 4번과 5번이 사회에 남게 되는데 그때는 4번이 다시 또 은퇴가 세대가 되고 5번이 청년 세대가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뒷세대한테 타먹는 게 바로 부가 방식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방식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야. 자, 이는 중복세대 모형, 바로 이게 바로 중복세대 모형이야. 항상 어떤 시대에는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항상 같이 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 바로 이게 중복세대 모형인데 현재 근로계층이 납부한 보험료로서 은퇴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부가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은 근로계층이 자신의 근로소득 중 일부를 은퇴 세대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젊은 사람이 은퇴 세대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신이 나중에 은퇴 세대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시대의 젊은이들로부터
세대로부터 연금을 뺏어서 수령하는 것을 부가 방식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부가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번 이 경우에 어떤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자, 이 이론의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각 개인들의 효용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적립 방식은 어떠한 전제를 취하고 있냐면 젊었을 때 자신의 소득 중의 일부를 모아뒀다가 이거를 이제 은퇴하면 탔으면 돼라는 것인데, 부가 방식은 이론적 전제가 뭐냐면 젊어서 번 돈을 이렇게 모으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사회에서나 적절한 방식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은 화폐 또는 돈이라고 하는 건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이렇게 적립하고 쌓아둘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가 방식이 말이 되려면 사람들이 소득을 뭐 계란이라거나 우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소득을 얻는다면 어때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 우유가 엄청 많아. 또는 계란이 엄청 많아. 근데 이 우유나 계란 이런 것들은 며칠 못 가 또는 몇 주 못 가서 상하잖아요. 그럼 부를 보관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노인 세대를 이렇게 노인 세대의 복지에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거를 며칠이나 몇 주 안에 못 먹으면 우유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유로 얘기합시다. 우유로. 자, 그러면 내가 우유가 이만큼 있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니까 우유를 이만큼 벌었어. 그러는데 이거 내가 지금 다 먹기 너무 많네 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네가 지금 가진 우유를 노인분께 드려. 그럼 노인분께 우유를 드리면 노인분이 그 우유를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겠지. 그러면 너는 네 우유를 뺏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넌 나중에 대신 네가 젊어서 노인을 모셨으니 나중에 네가 늙었을 때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한테 우유 한 잔을 올릴 거야.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이렇게 저축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논리를 구성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한테 당장 자기네가 쓰고 싶은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고 싶은데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뺐으면 안 내놓을 거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일단은 내가 쓰고, 내가 일단 가난하니까 일단 내가 쓰고, 니들은 나중에 더 어린 것들한테, 저기 지금 지금 저기 기저귀 입고 기어다니는 저 어린 애들이 컸었을 때 그때 걔네한테 받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가 방식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생에 걸쳐서 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후생이 증가한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 넘치는 소득 중의 일부를 노인 세대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늙었을 때 젊은 세대에게 그걸 다시 받으면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제도는요,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겠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이게 문제야. 사실 이 부가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문제인데, 최근에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꾸 줄고 있어. 그런데 고령화는 또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인들을 봉양할 젊은 세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이 연금의 혜택을 받고 싶은 노인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점차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금이 오르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납부액은 증가하면서 혜택은 감소하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거나 출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가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가장 세상에서 빠르게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부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면 젊은 세대의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양 방식의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 방식의 비교. 어떤 방식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지급 능력의 측면에서는 적립 방식이 더 우월하다. 왜? 자기가 모아놓은 거 다 쓰는 것뿐이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부가 방식은 연금 지급 능력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부가 방식이 더 강하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세대 간의,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적립 방식은 자신이 축적한 보험료를 자신이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죠. 내가 적립한 적금을 내가 타 쓰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 자부심은 적립 방식이 더 우월해요. 왜냐하면 적립 방식은 내가 모은 돈을 내가 타 쓰는 거니까 남한테 또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한테 얹혀 산다는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가 방식은요, 그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아유 젊은이들 너희들도 나중에 늙으면 타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나 좀 봉양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자부심이 낮다는 거죠. 왜? 얻어먹는 느낌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자의 비교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세대 내 효과와 세대 간 효과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세대 내는 비슷한 나이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세대 간은 서로 다른 나이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세대 내는요, 자,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안에는 고소득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중간을 기준했었을 때 중간보다 잘 버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냅니다. 좀 더 많이 내고요. 자, 우리 중간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좀 못 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냅니다. 그래서 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도 낸 것 치고는 덜 받아요. 많이 내지만 그 많이 낸 것 치고는 덜 받습니다. 약간 손해보고요. 자, 저소득층은요, 적게 내요. 적게 내는데 낸 것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세대 내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부자로부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부자들은 많이 내는데 많이 내는 것 치고는 적게 받고 혜택을 낸 것만큼은 못 받고요. 반대로 저소득층은 적게 내는데 적게 낸 것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고소득층은 10만 원을 냈는데 받는 혜택은 한 7만 원밖에 못 받아 라는 거고, 자, 저소득층은 낸 건 2만 원인데 받는 혜택은 뭐 5만 원어치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 효과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세대 안에는 자, 은퇴 세대가 있고 청년 세대가 있는데, 자, 그래서 또는 청장년 세대가 있는데, 자, 적립 방식은요, 우리가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를 나중에 자기가 타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가 방식은 은퇴 세대는 근로세대, 청년 세대 또는 근로세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세대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서 연금을 타쓰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가 방식 하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가 젊은 사람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감소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소득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 말은 청년의 머릿수가 작아진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청년 세대의 노인들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자,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 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청년 세대 또는 근로 세대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벌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양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다음에 연금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 자, 종전에는 뭐 100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얘를 뭐 120으로 늘린다라고 한다면 청년 세대의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볼게요. 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일이 하고 싶어질까, 일이 하기 싫어질까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볼게요. 먼저 근로계층이 있는데 근로계층은요, 국민연금 제도가 근로계층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은 우리 항상 일반적인 방법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현재 임금에서 일정 세율의 보험료를 징수하죠. 자, 지금은 우리가 표준 월 소득액인가에서 9%를 징수하는데 고용주가 4.5% 부담하고 우리 사원이 나머지 4.5%를 부담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정 세율의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돼요. 근데 만약 징수한 보험료가 나중에 더 큰 연금 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오히려 실질 임금은 상승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의 방향이 불확실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자, 원래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대. 너 그러면 있잖아. 네가 한 달에 버는 월급 중에서 그냥 우리 숫자를 쉽게 5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너 한 달에 5%니까 5만 원씩을 연금 보험료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소득은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을 때는 한 달에 나는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벌면 그 중에서 5%인 5만 원을 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국민연금 납부 후 소득은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원이 국가가 떼어간 이 5만 원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기를 10만 원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사실 나중에 연금의 혜택까지 고려한 나의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5만 원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5만 원 떼갔는데 얘가 나한테 10만 원으로 돌아와. 그러면은 자, 연금을 떼갈 때에는 아이씨 기분 나빠. 아까워. 그랬는데 이렇게 떼간 연금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때는 10만 원의 혜택으로 돌아오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월급은 오히려 105만 원으로 상승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하락한 것 같고 요거까지 고려하면 상승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연금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실질 임금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나중에 이 연금의 혜택이 얼마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 또한 불명확하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근로계층에게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계층이 그 이전보다 일이 더 하고 싶어지는지 일이 더 하기 싫어지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은퇴계층인데 자, 은퇴계층은 연금을 수령하기만 하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은퇴 세대는 연금을 타쓰는 세대니까 자, 이 사람들은요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정상제라고 한다면 여가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은퇴 계층은 소득 효과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요 아까 제가 은퇴 계층은 일을 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연금을 타쓰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인생 말년이에요.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두고 있어요. 한 3년, 5년 지나면 이제 은퇴인데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보험료를 타쓰게 돼요. 보험료가 나온대. 그러면 은퇴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을까요? 네, 빨리 하고 싶겠죠. 왜? 연금이 나온다니까. 어차피 생활은 연금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막 몸도 아픈데 나이도 먹었는데 일 더 하느니 그냥 빨리 은퇴해버릴까? 은퇴하면 연금 나온다는데 이래버리면 조기 은퇴를 촉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조기 은퇴의 형식으로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계층의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잘 모르겠어. 이러한 연금 제도의 도입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지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연금을 타쓰는 은퇴계층은 확실하게 일이 하기 싫어져. 그래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조기 은퇴가 나타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연금제도가 조금 연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로 강의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금제도를 동의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젊은 세대에 속하는데 연금제도는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깐난아기일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동의도 없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져야 돼. 그래서 저는 연금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후는 자기가 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3번 저축에 대한 효과인데요. 자, 저축은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조기 퇴직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연금제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년층의 조기 은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노년층 스스로 더 길어진 은퇴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러한 효과의 이름을 조기 퇴직 효과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효과들은 그러한 효과가 정말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조기 퇴직 효과에서부터 6번까지 목표 실현 효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러한 효과들이 다 존재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의미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조기 퇴직 효과는요. 결국 여러분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저축이 증가한다 안 한다? 저축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조기 퇴직 효과에 의하면 저축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산 대체 효과인데요. 자, 국민들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하잖아요.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축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내가 원래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러한 민간은행에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형식으로 내가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으로 저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사적 저축이 있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적금이나 예금을 덜 하게 된다 이 얘기인데 바로 그게 자산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자산 대체 효과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하나의 저축으로 인식을 해서 다른 종류의 민간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자, 적립 방식에서는요. 한 사회의 총 저축을 SN이라고 하고 이거는 내셔널이라고 했죠. 총 저축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적립 방식 하에서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저축으로 인식해서 보험료만큼 민간 저축을 줄인다 이 얘기죠. 자, 우리 그래서 민간에서 자, 정부 저축을 한 거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그 돈이 정부 안에 쌓이잖아요. 정부 안에 쌓이니까 자, 그거만큼 정부 저축은 요만큼이 요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민간 저축이 그만큼 감소하면서 이렇게 온 거니까 민간 저축은 대신 요만큼 같은 크기로 감소하게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100조가 감소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100조가 감소한 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로 간 것이기 때문에 대신 정부 저축이 이렇게 100조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100조가 증가하면 동시에 민간 저축은 그만큼이 감소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얘와 얘의 합이 총 저축인데 얘가 100조 증가할 때 얘는 100조 감소하기 때문에 양자의 합은 결국 총 저축은 불변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떠한 제도 하에서 적립 방식 하에서. 왜냐하면 적립 방식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거를 지금 당장 써버리는 게 아니라 쌓아놓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적립해 놓잖아요. 그죠? 적립해 놓으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100조를 냈으면 여기는 돈이 100조가 줄겠지만 대신 여기는 돈이 100조가 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합은 결국 일정한 거죠. 불변인 거죠. 자, 적립 방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부과 방식을 볼게요. 자, 부과 방식은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게 쌓입니까? 아니죠. 그 즉시 은퇴 세대에게 지급되죠. 지급되고 그냥 쓰고 없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볼게요. 자, 부과 방식 하에서 국민들은 보험료를 내면서 이것을 저축으로 인식해. 그래서 민간 저축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자산 대체 효과는 적립 방식이나 부과 방식이나 똑같다 이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할 때 적립 방식이든 부과 방식이든 내가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을 하나의 저축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축으로 인식해. 내가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젊었을 때 열심히 내니까 나중에 늙으면 내가 이거를 탔을 수 있겠지라고 믿고서 보험료를 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적립 방식은 정말 그래요.
적립방식은 네가 젊었을 때 낸 만큼 나중에 네가 타 쓰는 거니까 정말로 그 생각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가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냅니다. 그러면서 믿어. 뭘 믿냐면 나도 나중에 늙으면 연금을 탔을 수 있겠지 라고 믿으면서 연금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이게 저축이 되고 적립이 되고 모여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자마자 은퇴 세대에게 지급되면서 그냥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 얘가 지금 적립방식이었다면, 부가방식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민간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요렇게 똑같이 100조를 납부해요. 그러면은 민간 저축이 100조만큼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자, 그럼 얘가 요렇게 돈이 갔죠. 돈이 갔는데 이 돈이 저축이 돼요? 아니라고요. 그냥 당장 써버린다니까요. 그냥 지금 당장 지급돼 버려요. 남아있지를 않아. 적립방식은 연금보험료를 냈으면 이게 정부 창고, 정부의 곳간 안에 쌓여있단 말입니다. 적립이 됐다가 나중에 걔네가 은퇴하면 그래 그동안 열심히 모았네 하면서 이제 이 모여 쌓여진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젊은 세대가 연금보험료를 내면 그냥 지금 당장 쓰고 없애버려요. 남아있지가 않다니까요. 따라서 그냥 이거예요. 이게 없어. 플러스 100조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야. 이거기 때문에 정부 저축 뭐라고요? 불변. 정부 저축은 증가하지 않아요. 적립 방식에서는요. 민간 저축이 감소하는 것만큼 정부 저축이 그만큼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만큼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와 얘를 합하면 얘가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 방식은요. 얘는 감소하는데 얘의 감소분이 여기에서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정부 저축은 증가하지를 않아요. 그냥 불변이에요. 똑같습니다.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얘가 불변이야. 얘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치면요. 감소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마이너스 100조. 얘는 0. 합치면 마이너스 100조. 끝. 아시겠죠? 자, 요거 양자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가 방식은 민간이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정부의 계좌, 정부의 금고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자마자 그냥 지급되고 뿅 사라져. 그러니까 자, 냈지만 남아있지를 않아. 따라서 내기만 하고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총 저축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적립 방식이냐 부가 방식이냐에 따라서 자산 대체 효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요 얘기예요. 자, 상속 효과인데요. 자, 상속 효과는 저는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얘기하는 학자가 있다는 게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냐면요. 자, 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요. 자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노인 세대가 더욱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 한다라는 뭐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상속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저축은 증가할 거래요. 왜 증가하냐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더욱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중장년 뭐 노인 세대가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 국민연금 제도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테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유산을 더 많이 나눠줘야지. 그러려면 내가 더 많이 모아야지.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효과는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인식 효과인데요. 자, 인식 효과는요. 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더 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노후 대비 하셔야 돼요. 노후 대비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나중에 여러분들 폐지 주서요. 이렇게 해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서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목표 실현 효과인데 자,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노후 생계를 보장받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연금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죠? 최소한의 생활은 연금으로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 이상의 생활 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레저 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 저축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목표 실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존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풍요를 뛰어넘고 나면 이제 그 위는 생활이죠. 생활. 여기 밑에가 생존이고 요거 위가 생활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늙은 상태로 살아있다가 아니라 내가 은퇴한 다음에 뭐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 뭐 요트 여행을 다니고 싶다. 뭐 바이크로 어디를 횡단하고 싶다. 또 어디 뭐 높은 산을 등산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 생존을 넘어선 단순한 생활을 넘어선 그 최저한의 생계를 넘어선 그 이상
이상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목표 실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우리 두 번째 자산 대체 효과에서 부가 방식에서는 저축이 감소하고 적립 방식에서는 불변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산 대체 효과만 제외하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효과는 전부 다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각 효과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저축의 증감이 결정되는데 2번 효과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효과들은 다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귀착인데, 자, 국민연금은요, 자, 보시면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비례소득세의 형태이다. 현재 9%의 세율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귀착은요, 노동 수요자와 노동 공급자의 임금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 노동 수요자는 기업이고요, 노동 공급자는 예상은 노동자이죠. 노동자 또는 근로자이죠. 또는 종업원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서로 간의 가격 탄력성 또는 임금 탄력성이 누가 더 크냐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더 강자고 노동자가 더 약자죠. 따라서 얘가 강자이고 얘가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자에게 더 많이 귀착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노동 공급자가 노동 수요자에 비해서 협상력이 열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노동 공급자에게 국민연금의 부담이 귀착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9%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 기업과 근로자가 4.5%씩 이렇게 나누어 내니까 기업이 이 4.5%를 내준다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소리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다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이런 마인드가 있냐 없냐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 본 적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 주는 건데 저는 사실 사람이 경제학을 아냐 모르냐 하는 거 저는 사실 원숭이와 사람을 저는 사실 구분해요. 사람이 법학과 경제학 이 두 가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걸 그냥 원숭이라고 봅니다. 법학과 경제학을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합리적인 성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회사가 반을 내주네. 난 그러면 나머지 반만 부담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건 원숭이인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거야. 진실은 전부 다 사실은 근로자가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사람을 고용할 때에는 이러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각종 보험, 뭐 고용보험 등등이 있죠. 뭐 4대 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한 부담까지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할 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부담을 종업원에게 다 떠넘긴 상태에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동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건데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본질,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99년부터 전국민 대상 확대되었고 표준 소득 월액의 9% 납부하고요. 자, 연금의 지급은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65세가 넘으면 소득이 없었을 때 연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자, 연금 지급액 이 공식이 중요한데 이 공식에서는요, 요거 중요한 거 아니고 요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A와 B가 중요한 겁니다. 자, A는 뭐죠? 자, 이것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월액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회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얘를 평균 소득이라고 할게요. 평균 소득. 자, 그리고 B는요, 자신의 개인이죠. 가입자 개인의 표준 소득 월액이니까 이거는 개인 소득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가입자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 크기에 의해서 연금의 크기가 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많이 냈을 거고 그래서 그거만큼 더 나중에 연금을 많이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B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보면요. 고소득자가 있고 자, 중간
중간인데 우리 중간 평균이라고 할게요. 자, 평균 소득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있었을 때 자, 이 사람들을 1번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간에 요 B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번 사람은요.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겠죠. 자, 우리 2번 사람은요. 적당히 내고 적당히 돌려받겠죠. 3번은요. 조금 내고 조금 받겠죠. 하니까 자 여기 B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도 손해도 아무도 보지 않아.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세대 내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러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바로 여기 A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저기 A 부분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먼저 1번 사람은요. 자, 자기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 보험료를 많이 냈죠. 많이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의 괴리만큼 이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요. 자, 2번 사람은요. 양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중간 평균 그룹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크기와 자신이 돌려받는 연금의 크기가 딱 일치하기 때문에 이익도 손해도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런데 세 번째 저소득 계층은 자, 내는 건 조금밖에 안 냈어. 그런데 돌려받을 때는 그 집단 전체의 평균 소득을 기준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손해를 통해서 이 그룹의 이익을 주고 있는 거고 우리 이 과정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국민연금은 절반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전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대 내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지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요. 시행 초기에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어서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연금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어요. 내신 건 별로 없는데 혜택은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을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됩니다. 이미 떠안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부담이 장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점차 의학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60살만 넘어도 오래 산 거기 때문에 환갑잔치란 걸 했는데 이제는 60도 거의 젊은 사람이고요. 거의 뭐 80까지 살아도 사실 특별히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한 90이나 100살은 넘겨야 꽤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요.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게 연금이에요. 연금은 죽어야지만 그만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100살, 105살, 110살 그때까지 계속 연금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연금이 앞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는 거죠. 자, 3번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직장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죠. 우리 직장 가입자는 우리가 보통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적게 내고 있죠. 자, 우리 그리고 이러한 연금의 뭐 전문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수백조 원의 이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적립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는 한데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부가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적립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원이 고갈되어서 왜냐하면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거를 많이 받도록 설계하면 점차 이 적립금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적립 방식과 완전한 부가 방식을 각각 공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적립 방식이나 부가 방식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적립 방식이긴 한데 내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받아가게 초기에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적립금 자체가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그때는 아마 부가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걔네들도 돈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뭐 선진국이 하고 있어서 그게 옳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약간 암울한 얘기, 우리가 시험 공부이지만 약간 암울한 얘기 했고요. 다 넘어가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의료보험 왜 필요하냐? 역선택 반지, 요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소득 재분배 말씀드렸고요. 정보 비대칭, 요거는 역시 역선택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는요, 일반인들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의료보험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또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역시 의료보험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의료 서비스의 과잉 소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병원비를 굉장히 싸게 내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뭐 감기 걸려서 병원 가시면은 보통 아마 병원 진료비로 5,000원 정도가 나오실 텐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병원비 한 5,000원 정도 나와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한테 한 15,000원 정도를 더 지급을 해줘서 사실은 의사는요 환자 한 명 감기 진료할 때마다 2만 원씩 법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의료비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은 자기가 낸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싸다고 인식을 해. 그래서 병원을 더 자주 갑니다. 만약에 국민들한테 병원 감기 걸려서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진료비만 2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병원 가는 횟수가 훨씬 줄 겁니다. 왜? 5,000원은 부담이 적은데 진료비 2만 원은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료비가 2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인식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에도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자, 한번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료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MC 곡선이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의료 서비스의 한계 비용은 MC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가 또는 환자가 또는 국민이 의료 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의 크기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서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의료보험 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MB와 MC가 일치한 여기 이 지점에서 의료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소비자는요, MB와 MC가 일치하도록 재화를 소비할 때 효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가 없다면 요 점에서 이 X0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수요하게 될 거고 그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요 A 면적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이 도입됐다고 할게요. 자,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요, 환자가 이제 돈을 내지 않아도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소비자는요, 이제 자신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식하는 의료 서비스의 한계 비용은 이 높이가 아니라 이제는 공짜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공짜, 수평선, 여기 수평축을 MC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공짜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요 F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렇게 의료 서비스가 이 점에서 이용되다가 이 점에서 이용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잉여가 어떻게 바뀌느냐 알아볼 것인데, 자, 우리 의료 서비스를 X0만큼 수요하다가 이제 X1만큼 수요하게 되면요, 의료 서비스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생산 비용의 증가가 얼마나 발생하냐면 여기 사각형 면적만큼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MC 곡선의 하방 면적만큼 의료 서비스 공급 증가로 인한 또는 생산 증가로 인한 생산 비용이 이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소비자의 편익의 증가분은 면적 C밖에 되지를 않아요.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요. 자, 이렇게 소비량이 X0에서 X1으로 증가하게 되면 비용은 B 플러스 C가 증가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편익은 C만큼만 증가한다 이 얘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B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과잉 소비하게 되면 B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아무런 자기 부담이 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해주면 병원을 너무 과잉 소비하니까 병원을 너무 많이 가니까 해결 방안으로서 공동보험이나 기초공제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정보 비대칭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니까 내용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아프셔갖고 정형외과를 가시고 또 한의원을 또 가시고 그러셨어요. 뭐 디스크 뭐 이런 게 좀 있으셔갖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끝나면 한의원 들려서 또 침 맞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했더니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랬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어머니가 병원을 너무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뭐 몸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병원을 많이 다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혹시 어머니가 병원 중독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병원에 의존하는 뭐 병원 중독이 아니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보험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전화 준 건데 그래서 뭐 병원 중독에 대한 뭐 심리 치료를 뭐 지원해 줄 수가 있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병원을 많이 가니까 병원도 많이 가면 이렇게 전화가 오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대신 저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많이 냅니다. 많이 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들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한테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평균치를 이렇게 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얻어먹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손해가 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어쨌거나 과거에 의료보험에서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고용보험 제도인데 자, 고용보험 제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떤 종업원이요. 회사를 다닐 때 자신이 받는 보수의 일정 퍼센트를 우리가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혹시 이 사람이 잘리게 되면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실업보험이라고 해서 일정에게 보수를 받게 해주는 것을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 제도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도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실업의 종류와 고용보험의 효과가 있는데 자, 우리 경제학적인 얘기인데 실업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올려놨어요. 첫 번째 마찰적 실업인데 마찰은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합한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은요.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실업 상태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이러한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떠한 정보냐 이런 거죠. 어느 기업에 어떤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근무 조건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자리 정보가 빠르게 공급이 된다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검색이 용이하다면 일자리를 빨리빨리 채울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본 이렇게 시청 서울 시청 쪽에 가시면요. 광화문, 을지로 그쪽에 가시면은 금융 기업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비싸고 엄청나게 비싸고 높은 그 건물들 안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외국계 금융 또는 외국계 은행, 외국계 투자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한 회사에서 누구 사람을 뽑고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러한 일자리는 보통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아름아름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에 방문해서 같이 일을 하거나 걔네들 일을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야, 그래. 이러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급여 이런 것도 엄청 세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항상 삼성전자, LG 이런 일자리밖에 몰랐는데 사실은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 알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험 합격하시면은 헤드헌터로부터 전화를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커리어를 개발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러한 일자리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다면 더 빨리빨리 사람을 찾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도 구직자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차적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구조적 실업인데요. 자, 이것은요.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점차 제조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의류 공장 또는 과거에 가발 공장 이런 것들이 점차 생산을 하지 않고 점차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 신발 공장, 의류 공장, 가발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러한 종류의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실업에 대한 대책은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켜서 직업 훈련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새 그래서 그 코딩 교육이 열풍이잖아요. 요새 점차 이렇게 IT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코딩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IT 쪽 인력이 필요하니까 요새는 우리 그런 거 유행인데 문과생들도 코딩을 배워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에 취직하는 게 요새 많이 유행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실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제도의 효과를 볼게요. 첫 번째, 근로의욕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잘려도 어차피 잘리면 실업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실업급여 타먹고 살지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에 실업급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새로운 기업의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근로의욕 감소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데 첫 번째, 빈곤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빈곤 함정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일을 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타먹고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일해서 150 버나 그냥 일하지 않고 70만 받아서 먹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실업급여에 의존해서 살게 되는 현상을 빈곤 함정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그 두 번째 실업 함정인데 자, 우리가 실업 상태에 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취업하려 하지 않는 것을 실업 함정이라고 해요. 이 둘의 내용이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가난하고 한심하게 사는 상태에 익숙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 얘기죠. 다음에 경기의 자동 안정화 기능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급여가 높겠죠. 급여를 많이 받겠죠.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급여의 일정 %로 실업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떼어가는 실업보험료도 커지게 됩니다. 더욱더 많이 떼가겠죠. 그러면 경기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급여가 작아지겠죠. 받는 급여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떼어가는 실업보험금의 크기도 작아져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고용보험 제도가 누진적으로 운영될수록 효과가 커진다 이 얘기인데 자,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누진적으로 이러한 실업보험료를 더 많이 떼갈수록 이러한 경기 자동 안정화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인데 자, 우리가 실업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타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는 사람이 있고 타먹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소득 직장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삼성전자, LG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 급여도 많이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내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잘 잘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타먹는 사람들은요. 자, 불안정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뭐 중소기업에 일한다거나 개인 사업체에서 알바한다거나 또 뭐 프리랜서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자주 잘리는 사람들 여기서 몇 년 일하고 여기서 몇 년 일하고 또는 여기서 몇 달 일하고 이런 사람들 일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내는 것보다는 타먹는 게 많아. 이 사람들은 타먹는 것보다는 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요 양자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회 어떤 보험 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이전시켜서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 마치고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에 있는 스피드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모든 개인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효용함수가 동일할 때죠. 자, 동일할 때 완전히 균등한 소득 분배가 사회 구생을 극대화한다니까 요건 틀린 문장이고 요 부분을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공리주의 소득 재분배 모형에서 러너가 완화한 가정의 내용은 뭐냐? 자, 효용함수가 동일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할 것으로 가정을 완화했죠. 자, 어떠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할 것 이렇게 가정을 완화했고요. 자,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가 불공평할수록 대각선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3번 멀어진다가 맞는 표현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진위계수는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할 때 얼마고 완전히 불평등할 때 얼마냐 이 얘기인데, 자,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그랬을 때 진위계수는 A 플러스 B분의 A이기 때문에 완전히 평등할 때는 A가 0이라서 얘가 0이고 완전히 불평등하면 1이 된다는 거죠. 하위 80% 소득계층의 소득이 사회 전체 소득의 60%이고 하위 40%의 소득 계층이 사회 전체 소득의 20%라면 10분위 분배율은 얼마냐 요 얘기인데, 자,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위 80%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못 사는 순서로 해서 8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80%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상위 20%가 되는 건데, 자, 하위 80%의 소득이 60%니까 나머지 40%의 소득은 누가 가지고 있다? 상위 20%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최하위 40%의 소득 계층이 여기겠죠. 최하위 40%의 소득 계층이 소득을 얼마 갖고 있냐면 20%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파악을 했고요. 자, 10분위 분배율은요. 최하위 40%가 분자에 오고 최상위 20%가 분모에 오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최하위가 20%이고 얘가 40%니까 0.5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푸실 때 맨 앞에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80% 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위 20%는요 가장 잘 사는 사람부터 해서 20%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번 소득 5분위 배율은요. 자, 이게 분수가 좀 다르죠. 최하위 20%가 오고 최상위 20%가 이렇게 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완전히 평등하면 얘랑 같겠죠. 그래서 얘가 1이 되고요. 완전히 불평등하면 얘가 재산이 없겠죠. 얘가 그래서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현재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고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70만 원이면 애킨슨 지수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애킨슨 지수는요 1 빼기 평균 소득분의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100만 원 70만 원 넣으면 얘가 0.7이 나와서 얘가 0.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0.7이니까 0.3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요 자, 30%의 소득을 포기하고서라도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사회 후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7번은 그래서 0.3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8번 애킨슨 지수는요 현재 소득 분배가 공평할수록 포기할 의사가 있는 소득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따라서 얘가 작아지게 되어서 0에 근접하게 됩니다. 자, 8, 0에 근접하고요. 자, 달튼 지수가 있는데, 자, 달튼 지수는요. 자, 제가 분모는 천국이라고 했고, 자, 분자는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달튼 지수는요. 복잡하게 공식 쓰지 마시고 이렇게 천국분의 현실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소득 분배가 평등하면 이러한 사회는 천국에 가까운 건가요? 네, 그렇죠. 천국에 가깝죠. 그러면 얘는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1에 가까워집니다. 자, 만약에 현실이 소득 분배가 불공평할수록
그러면 현실은 지옥에 가까워질까요? 천국과 멀어질까요? 그러겠죠? 얘는 그러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0과 1 사이인데 1에 가까워질수록 천국에 가까워지니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0번입니다. 사회보험은 공공구조에 비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크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번은 틀렸고요. 11번 부의 소득세제 하에서 보조금의 크기를 높이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술하시오. 자, 이거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건데 보조금의 크기를 높이면 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계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자, 한계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초과 부담이 제곱으로 해서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2번 부의 소득세제가 시행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자, 우리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대체 효과에 의하면요 임금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시간당 임금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자, 우리 이러면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하락하게 돼서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죠. 자, 소득 효과에 의하면요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서 정상제인 여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효과와 이 효과가 모두 감소이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제가 시행되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계층은 노동 공급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13번입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는 한계 세율의 크기에 따라서 소득 구간이 구분되는데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EITC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세율의 부호가 음이라고 했고요. 자, 영, 양이라고 했습니다. 영, 양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점증 구간에서는요. 여기죠. 보조금이 지급되면 개인의 노동시간은 대체 효과에 의하면 자, 우리 이 경우에는 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득 효과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여가 소비가 증가하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점증 구간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불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음에 15번입니다. EITC 시행 시에 평탄 구간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모두 다 고려하면 개인의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 평탄 효과는요. 대체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 효과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소득 효과만 고려하면 되는데 소득 효과는 항상 점증, 평탄, 점감 어떠한 구간이든지 간에 항상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세 가지 구간 모두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조금을 현금, 현물, 가격 보조 세 가지로 지급할 때 소비자의 후생을 가장 높이는 순서는요. 현금 보조가 제일 우월하고 그 다음이 현물이고 그 다음이 가격 보조라고 했고요. 정책 효과는 그 반대 순서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17번입니다.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에 비해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우수한 이유를 설명하시라. 우리 이렇게 있었을 때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 소비 불가능 영역이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죠. 현물 보조의 경우에는 구입 불가능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요것 때문에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현금 보조보다 열등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경제학 시험 문제에서 완전 보완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대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중에서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금 보조를 하면 여러분 현금 보조는 원래 소득 효과밖에 없어요. 자, 우리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이 없다는 얘기라서 이것은
대체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그래서 현금 보조는 원래 소득 효과밖에 없었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불변이다 이 얘기죠. 상대 가격 체계가 안 바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격 보조 시에는 대체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체 효과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의사결정에 교란이 생겨서 초과 부담이 생기니까 사회 후생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보조가 현금 보조보다 열등하다라고 했던 건데, 자,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자, 대체 효과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 따라서 가격 보조를 한다고 해도 대체 효과는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의 경우에도 소득 효과밖에 없고 원래 그랬고, 가격 보조의 경우에도 완전 보완제 관계이면 소득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효과는 동일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금 보조와 차이점이 생겼는데, 두 재화가 모두 다 완전 보완제일 때에는 가격 보조의 경우에도 대체 효과 없이 현금 보조와 동일하게 소득 효과밖에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는 부가 방식이죠.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요, 중복 세대 모형에 근거해서 부가 방식에 의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할 때 미래 세대가 불리해지는 경우를 예시하라고 했죠. 자, 우리 세 가지 경우 얘기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인구 성장률이 저하될 때, 다른 말로 출산율이 내려갈 때. 자, 두 번째는요,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때. 세 번째는요, 연금의 보험료율이 상승할 때, 더욱더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보험료율이 상승할 때는 젊은 세대가 불리하다. 여러분들 미래 세대는요, 그냥 젊은 세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하면 근로계층의 노동 공급은 불분명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 원래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보험료 5만 원을 떼가면 월급이 100에서 95로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떼어간 5의 연금 보험료가 만약에 10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임금이 10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확실하지가 않죠. 따라서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연금 보험의 시행이 이 사람의 임금을,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는지 증가시키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불분명합니다. 자, 국민연금을 완전한 적립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체의 총저축은 불변이라고 했어요. 자, 민간 저축이 감소한 것만큼 정부 저축이 그것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변이라고 했는데, 부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총저축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민간 저축은 감소하는데 정부 저축은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총저축은 그만큼 감소한다고 했어요.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근거해서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틀린 표현이죠. 자, 왜냐면 우리가 연금은 A 플러스 B로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의 혜택은 그중에 절반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지만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집단 전체 평균치에 근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 과다 진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이러한 초과 부담은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초과 부담의 크기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죠? 2분의 1의 t의 제곱에 입실론 곱하기 p 곱하기 q인데, 자, 우리 여기에서 탄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초과 부담이 커진다는 거 이미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 이것을 이렇게 수식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자, 초과 부담은 왜 생기는 거죠?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되어서, 즉 민간의 의사결정이 바뀌어서 영향받아서 생기는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크게 바뀌겠죠. 따라서 그만큼 민간의 의사결정이 많이 교란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25번 문제인데요. 자, 의료보험제도 시행 시 과다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초공제제도라든가 공동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고용보험제도는요. 근로의욕 감소 효과 있다라고 했고 경기의 자동 안정화 기능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챕터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